저는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예요. 40년 전 제 남편과 함께 3층 연립주택을 지었답니다.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2층에는 제가 살고 3층에는 제 아들 시혁이와 며느리 미라, 그리고 손주들이 살고 있었죠. 3층이 2층보다 좀 더 넓어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저를 보러 내려오곤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했어요. 손주들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시혁이와 미라도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주말이면 다 같이 근처 공원에 가서 피크닉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하루는 미라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보답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리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제 일과였죠. 시혁이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또 산책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건강해야 너희 걱정 안 끼치지. 공원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진 씨,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니까 좋겠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그럼요. 정말 복 받았죠.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시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를 차리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시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안정적이지 않니? 그러자 시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성공하면 어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놓여 대답했어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미라도 시혁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시혁이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혁이는 회사를 차렸고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시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사업이 잘 돼서 곧 큰 집으로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걱정되어 물었죠. 아들, 무슨 일 있니? 하지만 시혁이는 대답을 피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더 깊이 물어볼 걸 그랬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죠. 이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걸요.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우리 가족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시혁이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시혁이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혁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말수도 줄어들고 눈빛도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느 날 시혁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시혁이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꼭 갚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가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빌려줄 수가 없어. 시혁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돈은 정말 제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라도 저를 찾아와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라야, 나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미안해.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후로 시혁이와 미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저는 걱정되어 물었어요. 얘들아, 무슨 일 있니? 하지만 그들은 대답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곤 했죠. 어느 날 저녁 3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되어 올라가 보니 시혁이와 미라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시혁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 너도 동의했잖아. 왜 이제 와서 그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두드리려다 그만뒀죠. 내가 끼어들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손주들이 저한테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가슴이 아팠죠.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이건 다 어른들의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이 물었죠. 여진 씨, 요새 왜 안 나와? 저는 둘러댔어요. 좀 바빠서요. 사실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시혁이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시혁아, 그만 마시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시혁이는 화를 냈어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미라는 점점 예민해져 갔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저는 위로하려 했어요. 미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미라는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저도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산책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 보였죠. 이대로 가다간 우리 가족이 망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 품은 채로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시혁이와 미라는 이제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따로 먹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얘들아, 같이 밥 먹자. 하지만 그들은 대꾸도 않고 올라가 버렸죠. 어느 날은 제가 3층에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시혁아, 미라야, 문 좀 열어봐. 그런데 문을 열더니 미라가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제 생활비 지원까지 끊어버렸어요. 전에는 매달 조금씩 주던 용돈도 주지 않고 심지어 집에 공과금도 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전기가 끊겨서 깜짝 놀라 물어봤어요. 시혁아, 왜 전기가 끊겼니? 미라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돈으로 내셔야 해요.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할 수 없이 제 노후 자금을 조금씩 써가며 버텼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도 시혁이도 미라도 곧 정신 차리겠지 하고 믿으며 견뎠답니다. 하루는 손주들이 내려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얼버무렸죠. 할머니가 잠시 실수를 했나 보구나. 손주들의 눈에 비친 걱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점점 더 멀어져 갔답니다. 예전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폭풍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시어기가 술에 많이 취해 들어왔어요. 계단을 비틀거리며 올라가다 넘어질 뻔한 걸 제가 붙잡았죠. 시어가, 조심해. 많이 마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시어기가 저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나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음 날 미라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뭐라고? 이 집을 판다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빚을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라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미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기와 미라는 저를 더욱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주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가 산책을 다녀오니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죠. 한 남자가 대답했어요. 아, 이 집 보러 왔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어기와 미라가 제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어서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명의인데 내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팔아치우려 한다니.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요. 이제는 내가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해. 집으로 돌아와 제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내가 행동해야 할 때야. 눈물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다고 다짐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느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오랜 친구의 아들이 변호사였거든요. 민우야, 나 좀 도와줘야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우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어머니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민우의 조언을 듣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집 문서가 제 명의인 것을 재확인했어요. 그리고 용역업체와 연락을 취했죠. 네. 3층 집기를 모두 옮겨야 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며칠 후 시어기와 미라가 외출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지금 와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대형 트럭과 함께 용역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3층 짐을 모두 옮겨주세요. 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직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짐을 나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3층의 모든 물건들이 트럭에 실렸죠. 소파, 침대, 옷장. 시어기와 미라의 삶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해가 질 무렵 시혁이와 미라가 돌아왔어요. 멀리서 그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너희가 나가거라. 시혁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미라도 울부짖었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죠.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내 허락도 없이 집을 팔려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시혁이와 미라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보였어요. 그들은 온갖 말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죠. 어머니가 이러시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집을 팔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그만 가거라. 니들 물건은 전화해서 찾아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 말에 시혁이와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어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집에서 쫓겨난 시혁과 미라의 소식이 이웃들을 통해 들려왔어요.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할머니, 시혁이랑 미라가 찜질방을 전전한대요. 이웃 할머니가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가봐야겠죠? 친구들은 제가 냉정하다며 놀라워했어요. 여진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자식이기 전에 어른이에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혁과 미라의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고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우가 절 찾아왔어요. 어머니, 시혁 씨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 모양이네. 이웃들은 제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제 아들이라고 봐주면 평생 철들지 못해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야 해요. 시혁과 미라의 이혼 소식도 들려왔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나서서 말려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왜 나서야 하죠? 어느 날 미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옳은 길이라고 확신했죠. 이제 와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지켜봐야죠. 시혁과 미라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저는 그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죠. 언젠가 그들이 깨닫겠죠. 인생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요.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제 삶에 충실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 마음도 조금은 안정을 찾아갔죠. 그러던 어느 날 현관 벨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초췌한 모습의 시혁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시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의젓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에 옷도 구겨져 있었죠. 들어오렴. 차갑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혁은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시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을 뻔했죠.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팔려고 했던 것 정말 후회됩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혁아, 너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좋은 일이야. 하지만 뒤늦은 후회로 모든 게 용서되진 않아. 시혁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어머니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시혁아, 난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너가 한 행동들로 인해 깨진 믿음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아. 시혁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너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시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자, 이제 너의 계획은 뭐니?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야? 시혁은 차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우선 정직한 직장을 구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요. 그리고 미라와도 대화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마. 이건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시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어머니, 이해합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시혁이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혁아, 이제 너의 인생이야. 잘 살아. 그리고 네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렴. 문이 닫히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시혁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부디 이번엔 정말 깨달았길 바래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시혁이가 떠난 후 저는 3층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3층을 세놓고 싶은데 좋은 분들 있을까요? 부동산 아저씨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후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편 김철수 씨와 아내 이미영 씨, 그리고 귀여운 쌍둥이 딸 지은이와 지현이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가 이사 올 집을 보러 왔어요.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을 구경시켜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애들이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미영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한 달 후 그들이 이사를 왔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그들을 돕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더라고요. 첫 주말 미영 씨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죠. 3층에 올라가 보니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어요. 와, 정말 근사하네. 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 자주 이렇게 같이 식사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됐어요. 철수 씨는 소방관이고 미영 씨는 간호사였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이겨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산책도 갔죠. 쌍둥이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할머니, 우리 숙제 좀 봐주세요. 할머니, 이 꽃 예쁘죠? 할머니한테 선물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녹아내렸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미영 씨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우리 다 같이 송편 만들어 볼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죠. 3층 주방에 모여 송편을 빚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빚는 거야. 제가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했어요. 철수 씨도 서툴지만 열심히 송편을 빚었죠. 아이고, 철수 씨 송편은 조금 뭉뚱그리네요. 다들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김장철이 되자 이번엔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 다 같이 김치 담가볼까?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의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마당에 큰 대야를 펴놓고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자,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야 해. 쌍둥이들도 제 곁에서 열심히 거들었죠. 할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우리 지연이가 김치 담그기의 달인이 되겠구나.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꽃도 피었어요. 철수 씨가 소방서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고 미영 씨는 병원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어요.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만들고 평일 저녁이면 종종 함께 식사를 했죠. 어느 날 철수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께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면 할머니도 만나 뵙고 싶대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려, 좋지. 다음에 오시면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러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철수 씨와 미영 씨는 제게 효도하는 자식 같았고 쌍둥이들은 마치 제 친손주 같았죠. 때로는 시혁이와 미라 그리고 제 친손주들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아파하지 않았죠. 대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꼭 피로 이어진 사람들만은 아니구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도 충분히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계절이 바뀌듯 제 마음도 변해갔죠. 봄날의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이 움텄고 여름 햇살처럼 따뜻한 사랑이 자라났어요. 가을 단풍처럼 다채로운 추억이 쌓이고 겨울 눈처럼 순수한 행복이 쌓여갔죠. 이제 제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3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은 제 영혼을 춤추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철수 씨와 미영 씨의 다정한 목소리는 제 귀에 들리는 가장 달콤한 자장가고요. 때로는 지나간 날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시혁이와의 추억, 미라와의 기억들. 하지만 이젠 그 기억들이 아프지만은 않아요.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고 생각해요. 그 페이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더 아름다운 장을 열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작은 집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이 찾아올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김옥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한때 저는 자식들과 손주들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요. 우리 집은 늘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 TV에서 나오는 주말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뒤섞여 정겨운 소음을 만들어냈어요. 특히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그 자식들이 낳은 5명의 손주들까지. 아침부터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갖은 반찬, 특별히 손주들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딸이 와서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엄마가 하는 게 더 빨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딸과 함께 부엌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이었어요. 큰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작은 아들은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딸은 새로 시작한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손주들은 서로 장난치며 깔깔 웃었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을에 다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근처 공원을 거닐면서 사계절의 변화를 느꼈어요. 봄에는 꽃 구경을,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걸었고, 겨울에는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특별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어요. 공기놀이, 윷놀이, 제기차기. 때로는 그저 무릎에 앉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어요. 큰 아들이 엄마, 이번 주는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전화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바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다 작은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래도 매주 오기는 힘들어졌어요. 딸도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빠졌고요. 어느새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점점 집이 조용해지고 텅 비어가는 걸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주말마다 끓이던 된장찌개의 양이 줄어들고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 변해갔어요. 그 변화의 시작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게 아쉬워요. 하지만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지금도 힘을 내고 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큰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이 곁에서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늘 켜져 있던 TV도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사라졌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밤이었어요. 옆자리에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식들은 제가 걱정된다며 자주 찾아왔어요. 큰 아들은 일주일에 2번씩 들러 장을 받아주었고,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딸은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그렇게 저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다들 자신의 삶이 바빠진 거예요. 큰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작은 아들은 이사를 가면서 거리가 멀어졌어요. 딸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이 어머니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고 연락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건강 때문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무릎이 안 좋아져서 걷는 게 힘들어졌어요. 멀리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들면 의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것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는 것도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통증이 왔어요. 그날부터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무리하지 마시고 되도록 집에서 쉬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하던 동네 한 바퀴 산책도 못하게 됐고 시장에 가는 것도 큰일이 되었죠.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자식들이 찾아와 외식하자고 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내 발걸음 때문에 모두를 지치게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한 번은 무리해서 나갔다가 식당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놀라서 부축해 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는 건 미미했어요.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속이 쓰리고 어지러운 날도 많았어요.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졌어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등산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예전에는 저도 산에 다니고 운동을 즐겼는데 지금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힘든 건 손주들과 놀아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공원에 데리고 가서 그네도 밀어주고 술래잡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우리랑 놀아요.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점점 자식들의 초대를 거절하게 됐어요. 난 괜찮아.
너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어.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내 몸 때문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예전에 건강했던 때가 그리워요. 남편과 함께 등산 다니던 때, 아이들을 업고 뛰어다니던 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해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힘을 내요. 오늘은 조금 나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비록 멀리 가진 못해도 집 앞 텃밭에 나가 꽃과 채소를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직 건강할 때 가족들과 많이 돌아다니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세요. 그 추억들이 나중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비싼 식당에 가면 자식들이 돈을 쓰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사겠다고 해도 자식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매달 나오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애를 먹었어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절약하며 살았어요. 반찬을 만들 때도 조금씩 아껴 먹었고, 옷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지 않았어요. 난방비를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을 껴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식사하러 가자고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쓰는 돈보다 비싼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내가 살게 라고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자식들에게 한턱 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인데 이제는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점점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난 집에서 먹을래. 라고 말하곤 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실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거예요. 가끔 TV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내가 무슨 팔자로 저런 데를 가 하고 체념했어요. 그런 비싼 음식을 먹는 건 이제 제게는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큰 상을 차리고 자식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명절에도 난 괜찮으니 너희끼리 지내 라고 말했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자식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도 어색해졌고 만나도 할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자꾸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것 같아 기쁘기도 했어요. 내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들의 돈을 쓰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 초라해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며느리들 앞에서 위축되는 게 싫었어요. 젊었을 때는 제가 우리 집안의 중심이었어요. 명절이면 큰 상을 차리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완벽하게 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들도 저를 보고 배우겠다며 따랐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이 떨려서 그릇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청력도 많이 나빠져서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데 저만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전혀 못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옷차림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며느리들은 늘 예쁘게 차려입고 오는데 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으니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선물로 옷을 사왔는데 그걸 입으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속상했어요.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손주들 이름을 가끔 헷갈려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들이 안타까운 듯 쳐다보는 게 느껴져요. 저 사람 이제 정신이 흐려지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예요. 자주 가야 해서 식사 중에도 여러 번 일어나야 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러워요. 말할 때도 조심스러워요. 가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며느리들이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눈치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구시대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 앞에서도 위축돼요. 예전에는 제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아이들도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늙었어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전화로 어머니 오세요. 라고 해도 난 괜찮아 너희끼리 지내 라고 말하곤 해요. 실은 가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운 거예요. 집에 있을 때는 거울 보는 것도 피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를 볼 때마다 우울해지거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젊고 활기찼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또 저는 자식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어요. 다들 바쁜데 나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큰 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항상 바빴고 작은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딸은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느라 정신없어 보였어요. 그런 자식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 번은 큰 아들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제 병원 진료에 동행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들아, 회의가 더 중요하지.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진료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다녀왔어요. 작은 아들 가족과 식사 약속이 있던 날, 갑자기 사업 관련 미팅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들은 미팅을 미루겠다고 했지만 제가 먼저 아니야, 사업이 중요하지. 우리는 다음에 만나면 돼. 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보고 싶었는데. 딸이 제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끼리 먹어. 나는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은 그날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서 케이크 하나 사서 초를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나는 집에서 먹을 거 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한숨이 나왔지만 그게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연락할 때마다 저는 항상 난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앓은 적이 있어요. 딸이 전화해서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지만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어요. 명절에도 너희끼리 지내. 나는 친구들이랑 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요. 자식들이 저 때문에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손주들 운동회나 발표회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가면 너희가 신경 쓰일 것 같아. 다음에 사진으로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는 달랐어요. 특히 큰 아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새로 생긴 퓨전 레스토랑에 가보려고 해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죠.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퓨전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아들아, 난 그런 곳 안 가도 돼. 너희끼리 다녀와. 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자는데. 아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난 그런 이상한 음식 못 먹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우리 음식이 좋아. 그 말에 아들이 조금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한번 맛보지도 않고 왜 그러세요? 요즘은 그런 음식도 맛있게 만든다고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싫어. 난 그런 서양 음식 싫어. 너희나 가서 먹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뭐? 내가 고집쟁이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평생 우리 음식만 먹고 살았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즘 세상을 모르시는 거예요. 음식도 세상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도 좀 변하셔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난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가 부끄러워할 만큼 구시대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는 거지. 아들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너희끼리 실컷 먹고 즐겨. 난 관심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과 이렇게 다투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음식 취향 차이로 시작된 일인데 어느새 세대 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번져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제가 너무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으로 모시고 갈게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들이 두렵고 낯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대로 계속 변화를 거부하다가는 정말로 자식들과 멀어질 것 같아 겁이 났어요. 그렇게 아들과의 갈등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제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무릎 통증은 더 심해졌고 기침도 잦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건 좀 심각하구나 싶었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구급차도 부르지 못했어요. 간신히 전화기를 손에 쥐고 옆집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씨,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어? 다행히 옆집 할머니가 빨리 와주셔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심전도를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무서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어머니,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너희 걱정할까봐 그랬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입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병원으로 와주었어요. 다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많이 야위셨네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건강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병원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건강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두 제가 소홀히 했던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걱정 끼치기 싫어서 모든 걸 혼자 참아왔던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네요. 밤이 되자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가 코를 골아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어요. 자식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제가 혼자 고집 부리며 멀어져 갔던 시간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제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강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실의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 가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이 밝아오면 자식들에게 제 진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모두 다요. 입원 후 며칠이 지났어요.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어요. 하지만 점차 그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만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작은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괜찮아. 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러 갈 때마다 거절하셔서 많이 속상했어요. 저희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작은 며느리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취향에 맞추지 못해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손주들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올게요. 자식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기로 했고, 명절에는 모두 모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큰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 기회에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자식들의 진심 어린 권유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의 건강을 더 챙겨드릴게요. 정기 검진도 함께 가고 운동도 같이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은 서로 의견을 모아 제가 퇴원 후 회복하는 동안 돌아가며 돌봐주기로 했어요. 퇴원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를 맞이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퇴원 후, 저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약속대로 자주 찾아와 주었고, 저도 조금씩 그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니어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대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시니어 센터에 처음 갔을 때는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난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첫날, 저는 원예 수업에 참여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으며 느낀 흙의 감촉이 좋았어요. 집에 가져와 창가에 놓았는데 그 꽃을 보며 웃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다음 주에는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붓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예 선생님께서 제 글씨를 보시더니 소질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점점 센터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했어요. 나이 들어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만큼의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은 요리 수업에 참여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손주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에 손주들이 왔을 때 직접 만든 쿠키를 대접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활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심은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서예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다음 요리 수업을 위한 레시피를 찾아보곤 했어요. 자식들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요즘 정말 재미있어. 늙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작은 공연도 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던 제 모습은 어느새 사라졌어요. 대신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여전히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도 참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제 저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니어 센터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저는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할머니로서만 그들을 대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가진 소중한 인격체로 보게 되었어요. 큰 손주 민서가 방문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민서야, 요즘 뭐하고 지내니? 민서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 우리가 함께 재활용품으로 뭔가 만들어 볼까요? 민서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우리는 함께 플라스틱 병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손주의 창의력과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작은 손주 지우는 요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배운 쿠키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더니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할머니가 이런 것도 아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점점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함께 요리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때로는 그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손주들이 제 생일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손수 만든 케이크와 카드를 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편 시니어 센터에서의 활동 중 뜻밖의 재회가 있었어요. 50년 전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영숙이를 만난 거예요. 서로를 알아보고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옥순아, 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영숙이의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인생, 기쁨과 슬픔, 후회와 감사,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영숙이는 제게 말했어요. 옥순아, 우리 참 복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오래 살아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옛 친구도 다시 만나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변해버린 마을을 보며 추억을 나누었어요. 어릴 적 뛰어놀던 냇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월의 무게도 잠시 잊은 것 같았어요. 영숙이와의 재회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지만 진정한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소통하게 되었어요. 큰 아들이 어느 날 퇴근 후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승낙했어요. 우리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갔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아들아, 나도 미안해.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아.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의 회사 생활, 손주들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동안 작은 아들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딸은 요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더 알려줄 게 있나 싶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딸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육아의 고충 등을 들으며 제가 미처 몰랐던 딸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큰 며느리가 제 건강식 레시피를 물어봤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었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배운 원예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60대 같아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어서 행복해.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큰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 중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져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제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알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녀 민서가 학교 친구와 다투고 힘들어할 때였어요.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꽃을 가꾸는 것과 같아.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야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야. 며칠 후 민서가 와서 말하더군요. 할머니, 친구와 화해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정성껏 대하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작은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제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인생은 길어. 지금 힘들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야. 나도 너 나이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옛날 민간요법들을 알려주었어요. 보리차로 아기 열 내리는 법, 배앓이 할 때 다스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더니 며느리가 무척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도움이 됐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이웃집 젊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해 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곤 했어요. 건강관리법, 집안 정리 팁, 심지어는 옛날 김치 담그는 비법까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동네 공원에서 우울해 보이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제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활기를 되찾은 경험을 들려드렸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 산 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모든 상황에 제 경험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제가 모르는 새로운 문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해요. 젊은 세대의 지식과 경험도 존중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우리의 진정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도 잃지 마세요. 그렇게 서로 배우고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아닐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나이 80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함없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많이 달라졌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옛 앨범을 들춰봐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그리고 최근의 가족 사진들. 이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제 인생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요. 때로는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후회조차도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과 화해를 했어요. 젊은 시절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20년 넘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미안해, 언니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우리 남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요.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얘들아, 예전에 내가 많이 부족했어. 용서해 주렴. 이렇게 말하니 며느리들은 오히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그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실수와 후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까지. 손주들은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해요. 살아있음에 대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죠. 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앞으로의 시간을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이 넓은 우주의 작은 존재일 뿐이구나. 그럴 때면 일상의 작은 갈등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길기도 해요.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혹시 풀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아닐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